옛날 옛적 먼 동쪽 나라에 평화로운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산과 강으로 둘러싸여 자연의 흐름 안에 고요히 자리 잡고 있었죠. 그곳 사람들은 조화롭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삶을 이어갔습니다. 이 마을의 중심에는 지혜롭고 고요한 장로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천청이었고 그는 노자의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무의의 개념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사는 젊은 농부 한 명이 천청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준이었고 그는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해마다 그의 농장은 풍작을 이루지 못했고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음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청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 농장이 풍요로워질 수 있을까요? 하루에 몇 시간을 더 일해야 하나요?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하나요? 천청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준아, 무언가 강제로 하려 할 때 우리는 자연의 흐름을 막을 수 있단다. 우리의 가르침은 자연을 믿고 그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이란다. 땅이 쉬어야 할 때는 쉬게 하고 비가 내릴 때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해가 찰 때는 그 햇살을 즐기는 법을 아는 것이지. 준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천청은 고개를 저으며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에 저항하지 않고 그것에 따라 최적의 행동을 취하는 것이란다. 내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며 돌보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같은 유의미함은 자연이 일하도록 두는 것이란다. 비가 올 때 너는 나가서 물을 줄 필요가 없으니 다른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니? 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천청은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자연을 관찰하고 그것이 허락하는 만큼만 너의 노력을 넘기지 말아야 하며 내 스스로가 하고 있는 일이 자연의 일부임을 이해했을 때 너는 무의의 진정한 힘을 알 수 있을 거야. 그날 이후로 준은 그의 농장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구름의 움직임, 바람의 속삭임, 그리고 해가 뜨고 지는 순간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는 동식물의 주기와 자연의 변화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의 농장도 점차적으로 변화해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하루 종일 무작정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해야 할 때 정확하게 태양 아래 서서 일을 했고 조금의 여유를 두고 자연의 일과를 따라갔습니다. 계절이 변하고 그의 농장은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게 자라났습니다. 주민들은 준의 변화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무의의 철학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을은 이후로도 무의의 지혜를 통해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방식을 추구했으며 이는 그들의 공동체뿐 아니라 개인적인 삶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의의 진정한 의미를 전하고자 합니다. 일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종종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지칠 때까지 달리곤 합니다. 그러나 자연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고 그 안에서 조화를 찾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성과와 평화를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조선시대 한 작은 마을인 이기촌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특별한 마을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가와 기의 조화를 통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주민들은 각자의 역할을 통해 조화로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죠. 이기촌의 중심에는 두 명의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이선생, 다른 한 명은 기영갑이라 불렸습니다. 이선생은 항상 기성을 강조하며 마을 주민들에게 바르고 도덕적인 삶의 중요성을 설파했습니다. 반대로 기영감은 변화와 에너지를 상징하며 주민들에게 삶의 활력과 유연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하루는 마을에 큰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중앙에 있는 오래된 나무의 가지가 계속해서 자라 건물을 해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나무를 베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일부는 나무의 생명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은 이선생과 기영감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선생은 깊은 고민 끝에 말했습니다. 이 나무는 이 마을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나무는 우리의 도덕적 본성을 환기시키며 자연과의 조화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나무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영감은 반대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나무도 생명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사람들이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면 우리는 변화하는 현실을 받아들여 나무를 손질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마을 주민들은 두 노인의 의견을 듣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누군가는 이선을 따라 나무를 보존해야 한다고 했고 누군가는 기영감을 따라 나무를 베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갈등이 심화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을 방문한 한 젊은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황 선생의 사상을 공부하던 중 이기촌을 방문하게 되었죠. 그는 마을의 상황을 듣고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마을 주민들에게 말했습니다. 이황 선생의 이기이원론은 이와 기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둘이 조화롭게 결합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나무의 이를 존중하며 본질을 이해하고 동시에 기의 변화를 수용하여 현실적이고 조화로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젊은 학자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두 노인도 미소 지으며 동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민들은 나무의 상징성을 지키기
위에 그루터기를 남겨두고 가지를 조심스럽게 다듬어 더 이상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이 사건 후로 이기촌 주민들은 더욱 돈독해졌고 이기가 조화를 이루는 삶의 방식은 모든 면에서 중요한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이제 무엇을 하든지 두 원리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며 그들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조화롭게 이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조선시대의 어느 작은 마을에는 남다른 호기심과 지혜를 가진 젊은 학자, 이름하여 이석천이라 불리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율곡이이의 사상에 깊이 빠져 있었고 특히 그의 이기호발설 이론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석천이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이론을 더욱 쉽게 이해시킬 방법을 고민하다가 재미있는 실험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마을의 공동 우물가에 서서 이론의 중요성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때는 한창 더운 여름, 마을 사람들은 목을 축이기 위해 우물가로 몰려들었습니다. 이석천은 모두가 모인 틈을 타 작은 연극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실험은 이기호발설을 시각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대는 우물가였지만 그는 각종 도구를 준비해왔습니다. 먼저 그는 콩을 잔뜩 쏟아놓고는 말했다. 여러분, 이 콩들을 보십시오. 이 콩은 이를 상징합니다. 원래 있는 이치나 원리죠. 그러나 이 콩들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는 선심 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이석천은 커다란 나무 바구니를 가져오더니 그 안에 콩을 가득 담고는 힘차게 공중으로 던졌습니다. 콩들은 사방으로 튀어나가며 화려하게 흩어졌습니다. 바로 기입니다. 이 기, 즉 물질적 요소가 없으면 이 기는 의미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기가 없는 이는 마치 발현되지 않은 가능성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연극의 두 번째 막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물을 가득 채운 대야를 꺼내놓고 이번에는 그것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며 말했다. 자, 이 물은 기를 대표합니다. 물질적 요소이며 활동의 원동력이죠.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는 무엇에 달려있을까요? 바로 이치입니다. 기는 이를 통해 방향성을 얻습니다. 그러고는 마치 하늘로 던지던 물을 활짝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몸과 옷은 물론이고 가까이 있던 마을 사람들도 약간 적게 되었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감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음으로써 보다 조화롭고 균형 잡힌 사회와 개인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이석천은 모든 것을 던지고 나서도 뜨거운 여름 햇볕에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석천의 연극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와 기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듯이 우리도 서로 도우며 살자며 마을의 화합과 협력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석천의 재미있는 실험은 단지 지식 전달에 그치지 않고 마을 공동체의 기운을 새롭게 재조명했죠. 그리하여 이 연극과 해석은 마을을 넘어 먼 곳까지 퍼지게 되었고 이석천의 명성은 날로 높아졌다고 전해집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조금씩 변형해가며 즐기곤 했고 율곡의 이기호발설은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깊고 고요한 숲속 마을에 살고 있는 피터라는 소박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피터는 평화로운 삶을 즐기고 있었지만 항상 도덕적 딜레마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항상 행위의 결과가 아닌 그 자체로서의 업무를 중시하는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터는 이마누엘 칸트가 이야기하는 의무론적 윤리를 철저히 따르기로 결심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루는 피터가 마을 장터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피터는 항상 정직과 성실을 중요시했기에 그날 역시 장터에서 자신의 유기농 당근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비가 내리고 있어 손님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피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인간이 도덕에 대해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던 중 피터에게 찰리라는 이름의 마을 주민이 다가왔습니다. 찰리는 급히 무언가 필요한 듯이 보였습니다. 그는 피터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터, 나에게 당근 한 타발을 빌려줄 수 있겠니? 당장은 돈이 없지만 추수 때가 되면 2배로 갚을게. 피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에 따르면 그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만약 그는 찰리에게 당근을 빌려주면서 정직하게 갚기를 바란다면 이는 칸트의 정언명령에 부합하는 걸까? 피터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이러한 약속을 한다면 세상은 신뢰로 가득한 아름다운 곳이 될 것이다. 그렇기에 그는 찰리가 갚을지 결과보다 약속의 진실성이라는 의무를 중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터는 찰리에게 당근을 기꺼이 빌려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신뢰를 선택했다. 그 결과가 어떠하든 나는 내가 해야 할 도덕적인 의무를 다했다. 시간이 흘러 추수철이 되었고 피터는 찰리를 다시 마주쳤습니다. 찰리는 2배의 당근을 돌려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터, 너의 신뢰 때문이야. 그 신뢰가 내게 힘이 되었고 나는 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었어. 피터는 살며시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다시금 칸트의 도덕 철학을 떠올리며 진정한 도덕적 행위는 그 결과를 떠나 행위 자체의 의무에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피터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며 조용히 웃음을 지었습니다. 칸트의 교훈을 제대로 이해했기에 그는 더욱더 큰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피터는 작은 마을에서 칸트의 이물론적 윤리를 깊이 깨우치고 실천하며 매일 더욱더 도덕적으로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깊은 감명을 주었고 모두가 함께 정직과 신뢰의 중요성을 새겨보게 되었습니다. 피터의 이야기는 도덕적 선택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작은 예에 불과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도덕적 반성을 도울 수 있는 재미있는 일화로 남게 되었습니다. 어떤 결과를 얻기보다 의무 자체에 충실한 삶, 그것이 피터가 발견한 삶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